여러분, 혹시 간밤에도 화장실에 가려고 어둠 속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나요? 하룻밤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오가는 일.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배뇨장애요 실금학회의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이 야간 빈뇨를 매일 밤 겪고 계십니다.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문제에 대해 의학적으로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신 분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90% 이상의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잘못된 방법으로 수면과 싸우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8년 동안 동네 의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밤잠을 지켜온 가정의학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그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진료실을 지켜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는 건강을 위해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습관들이 사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차근차근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빠르면 3일째 되는 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기적 같은 밤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3가지 나이테로 나누어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우리가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깨게 되는지, 우리 몸속의 진짜 시계와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 몰랐던,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던 5가지 위험한 저녁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밤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쓰는 야간 빈뇨 자가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73살의 김민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무려 3년 전부터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룻밤에 4-5번씩 깨는 건 기본이고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죠.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푹 꺼진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늙어서 수도관이 고장난 걸 어쩌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아주 찬찬히 하나하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르신은 5년 전 혈압이 약간 높다는 판정을 받은 뒤로 그야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소금기를 끊고 사셨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시는 건 고사하고 아예 밥상에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간장 한 방울도 두려워하셨죠. 게다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 정말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견디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비법을 교과서처럼 지키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체내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의 맨 밑바닥, 그야말로 턱걸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속의 정교한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단순하고도 이상한 처방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질 좋은 천일염을 손끝으로 딱 한 꼬집만 타서 천천히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어르신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소금을 먹으라니요? 그러다 내 혈압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하지만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에 대한 제 설명을 차분히 들으시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부터 제 처방을 따라주셨습니다. 딱 3일 뒤였습니다. 진료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어르신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저 어젯밤에 딱 한 번밖에 안 깼어요.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였죠. 일주일 뒤에는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화사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살맛이 나요. 낮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기운도 생기고 세상이 다 예뻐 보입니다.
김민자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과도하고 맹목적인 건강관리가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야간 빈뇨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 그 몸속의 메커니즘을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스스로 소변의 양을 꽉 줄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죠.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무렵이 되면은 몸속에서 뿜어져 나와 신장, 즉 콩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주인이 깊이 잠든 밤이니까 소변 만드는 공장 가동을 멈춰라 하고 강력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집 수도관의 메인 밸브와 같습니다. 밤이 되면 밸브를 단단히 잠가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방광이 가득 차는 느낌 없이 아침까지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 이 밸브의 나사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60세를 넘기면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밸브를 꽉 잠그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듯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 방광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이 밸브를 더 느슨하게, 아예 고장나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살의 이현우 아버님이십니다. 평생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사셨고 은퇴 후에도 군인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맨손 체조를 하셨습니다. 식단도 아주 건강하게 챙기셨고요. 그런데 딱 하나, 밤마다 화장실에 3-4번씩 가는 것만큼은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하루 일과를 마치 탐정처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했죠.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 매일 달랐던 겁니다. 아버님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다 같이 저녁을 드셨거든요. 아들이 일찍 오는 날은 저녁 6시, 야근을 하고 늦게 오는 날은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이 들쭉날쭉한 저녁 식사 시간이 아버님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아주 정교한 체내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태엽이 일정하게 감겨야 각종 호르몬이 제 시간에 맞춰 분비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변을 멈추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밥 먹는 시간이 널뛰기를 하니 몸속 시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헷갈리게 된 겁니다. 자연히 호르몬이 나와야 할 타이밍도 다 어긋나 버린 거죠. 저는 아버님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는 6시 반에 혼자서라도 먼저 드십시오. 아버님은 처음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본인의 건강을 위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2주 뒤 하룻밤에 4번씩 가던 화장실 횟수가 한두 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생체시계의 리듬을 되찾아주니 몸속 호르몬 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가 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챕터를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은 밤새 소변을 멈춰주는 내 몸의 수호천사다. 둘째, 나이가 들면 이 수호천사의 힘이 조금 약해진다. 셋째, 들쭉날쭉한 생활 습관이 이 호르몬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넷째, 잘못된 건강 상식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마음속에 꼭 품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매일 밤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5가지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짧은 부탁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진료실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귀한 건강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릴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준비할 테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잠을 도둑질해가는 5가지 위험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저녁 이후 물 한 모금 안 마시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죠. 밤에 오줌 마려울까봐 저녁 6시 넘으면 물은 입에도 안 돼요. 그 간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의 약 90%는 수분입니다. 저녁 내내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면 맑게 흘러야 할 피가 마치 조청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가장 고통받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피를 걸러주는 필터, 신장입니다. 끈적한 피가 신장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이걸 어떻게든 정화해 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무리하게 일을 합니다. 이건 마치 찌꺼기가 잔뜩 끼어 막히기 직전인 주방 배수구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원하게 뚫려있지 않으니 찔끔찔끔 계속 물을 부어대야 겨우 내려가잖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끈적하니까 계속해서 소변을 조금씩 자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죠. 실제로 국내 비뇨의학계 연구를 보아도 저녁에 적당히 목을 축인 그룹이 물을 아예 끊어버린 그룹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훨씬 적었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을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 반잔에서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는 것. 이것이 혈액을 맑게 유지하면서도 방광을 괴롭히지 않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극단적인 저염식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김민자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이랬죠. 고혈압을 막으려고 소금을 줄이는 건 분명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물을 머금고 있을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마신 물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광을 타고 흘러내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입니다. 몸에 물이 머물지를 못하니 밤새 화장실을 갈 수밖에요. 게다가 나트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우리 방광도 결국은 근육 주머니거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예민하게 경련을 일으켜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당장 화장실 가야 해! 하고 뇌에 거짓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6끼 정도의 소금은 몸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끊어내지 마시고 질 좋은 소금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하는 뜨거운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지지고 자면 잠이 솔솔 오던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목욕은 수면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펄펄 끓는 듯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혈관을 활짝 열어 젖히죠.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핑핑 돌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당연히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도 폭포수처럼 늘어나고 신장은 신이 나서 소변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한두 시간 만에 방광이 가득 차서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는 겁니다. 물의 온도도 살칸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싶은 40도 전후에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해서 오히려 밤새 뇌를 깨워버린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에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에 카페인이 많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함정은 커피가 아닌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녹차, 홍차, 우롱차, 심지어 구수하게 우려낸 차들에도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신장을 채찍질해서 소변을 쭉쭉 뽑아내는 역할을 하죠. 더 무서운 건 카페인이 뇌의 각성 스위치를 켜버린다는 겁니다. 잠이 얕아지니 방광에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알아채고 잠에서 깨버립니다. 오후 4시, 늦어도 5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마실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맹물이 맛없다면 구수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마음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루이보스티나 카모마일 차를 곁에 두세요. 이런 차들은 카페인도 없고 부교감 신경을 다독여 깊은 잠으로 안내해줍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들쭉날쭉한 취침 시간입니다. 2번째 사연의 이현우 아버님 이야기에서 이미 눈치채셨죠?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사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눕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야말로 헝클어진 호르몬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말 연속극 마지막 회도 봐야 하고 오랜만에 놀러온 손주들과 놀아주다 보면 밤 11시, 12시가 훌쩍 넘어가기 일쑤죠. 하지만 어떻게든 취침 시간의 오차를 1시간 이내로 묶어두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평소 밤 10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에는 이부자리에 누우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오차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부드럽게 넘어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밤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위험한 습관을 짚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거 내 얘긴데 하며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 보십시오. 여기서 이 5가지 습관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겨볼까요? 첫째, 저녁에 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건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다. 둘째,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몸이 물을 담아두지 못해 밑 빠진 독이 된다. 셋째, 잠들기 직전 뜨거운 목욕은 소변 공장을 풀가동시킨다. 넷째, 저녁 먹고 무심코 마시는 차 한 잔의 카페인이 뇌를 깨우고 방광을 자극한다. 다섯째, 매일 달라지는 취침 시간은 내 몸의 시계를 망가뜨린다. 이 습관들만 살짝 방향을 틀어주어도 여러분의 밤은 몰라보게 평온해질 겁니다. 이쯤에서 3번째 환자분, 76살 최정호 아버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버님은 꽤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셔서 식단 관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하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6번, 7번씩 화장실을 가시느라 낮에는 수면 부족으로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이셨죠. 아버님의 생활을 들여다보니 방금 말씀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 무려 4가지나 해당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물은 한 방울도 안 드셨고 당뇨에 안 좋다며 소금은 거의 끈다시피 하셨죠. 게다가 혈액순환에 좋다며 잠들기 직전에 펄펄 끓는 물에 반신욕을 하셨고 낮이나 밤이나 녹차를 물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뇨를 이겨보려고 눈물겹게 노력하신 건데 그게 모두 밤잠을 앗아가는 독약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걸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납니다. 우리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바꿔봅시다. 첫 번째 주에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녹차 마시는 걸 오후 3시까지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만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줄었습니다. 2번째 주에는 밤에 하던 반신욕을 저녁 식사 전으로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이 줄었죠. 3번째 주에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3주가 지나자 하룻밤 7번 가던 화장실을 3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밤에 한두 번 깰까 말까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소한 걸 바꾸는 것만으로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최정호 아버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다 뜯어고치려 하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물결이 결국 큰 파도가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3번째 챕터. 오늘 밤부터 당장 내 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해결책들을 모두 풀어놓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취침 1시간 전 수면 리듬 마시기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소박합니다. 따뜻한 물, 질 좋은 천일염이나 죽염, 그리고 레몬 한 조각, 어느 집 부엌에나 있을 법한 재료들이죠. 어떻게 하는지 눈앞에 그리듯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딱 1시간 전 예쁜 머그잔이나 작은 밥그릇 정도 크기의 컵에 물 200ml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체온과 비슷한 40도 정도로 데워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다 싶은 정도면 완벽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장이 깜짝 놀라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얼어붙어 긴장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천일염을 정말 아주 조금만 집어서 넣습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으로 살짝 꼬집었을 때 잡히는 양,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미세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넣으시면 밤새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되니 꼭 아주 적은 양만 넣어주세요. 정제된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미네랄이 살아 숨쉬는 천일염이나 죽염이어야 합니다. 이 소금 속에 마그네슘과 칼륨이 무너진 전해질의 균형을 마법처럼 맞춰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레몬즙을 두세 방울 톡톡 떨어뜨려 줍니다. 집에 레몬이 없다면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고 유자나 귤즙도 괜찮습니다. 상큼한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나트륨과 손을 잡고 몸속의 수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자, 이제 이 따뜻한 마법의 물을 마실 차례입니다.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차를 음미하듯 아주 천천히 홀짝이세요. 한 모금 넘길 때마다 숨을 깊게 쉬어보는 겁니다. 배가 볼록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둥글게 모아 후 하고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5번만 반복해보세요. 이 깊은 호흡이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했던 부교감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 온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다 마시고 나면 방 안의 조명을 어스름하게 낮추고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쉬어주세요.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때 절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켜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가 뇌를 찌르면 아직 낮이니까 잠들면 안 돼 하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면 이제 모든 불을 끄고 이부자리에 누우시면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루틴이 왜 기적을 만들까요? 따뜻한 물이 끈적한 피를 맑게 씻어주고 천일염과 레몬이 내 몸의 수분 창고를 튼튼하게 고쳐주며 깊은 호흡이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루어 야간 빈뇨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 위가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신맛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레몬은 빼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소금과 따뜻한 물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냅니다. 또 신장이나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 주치의로부터 엄격한 소금 제한 지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낮 동안의 영리한 수분 관리입니다. 밤에 편안하려면 해가 떠 있는 낮을 잘 보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에도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점심을 먹기 전까지 하루에 마실 물의 절반 이상을 충분히 드셔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말라있던 위장과 세포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오전 내내 일시간에 한 번씩 종이컵 반잔 정도의 물을 수시로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면 우리 몸은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왔네, 홍수 나겠다, 빨리 내보내 하고 곧바로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랑비처럼 조금씩 몸을 적셔주어야 세포 구석구석에 물이 예쁘게 스며듭니다. 오후가 되면은 물 마시는 속도를 서서히 늦춰주세요. 3시가 넘어가면 커피나 녹차는 멀리 밀어두시고 6시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취침 전 루틴의 물 한 잔을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멈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관리하시면 밤에 방광으로 밀려드는 물의 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의 기술입니다. 저녁은 아무리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 가급적이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꽉 찬 채로 자리에 누우면 위와 장은 밤새도록 소화라는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쉴 수가 없으니 수면 호르몬도 항이뇨 호르몬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저녁 식탁의 메뉴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국이나 찌개는 가급적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구이, 나물 무침, 두부조림처럼 물기가 적은 반찬들이 밤잠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식후에 드시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수박, 멜론, 배처럼 한 입 베어 물면 즙이 줄줄 흐르는 과일들은 이뇨작용까지 있어서 밤에는 절대 피하셔야 할 수면 도둑들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 바로 오후의 걷기 처방입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는 건 야간 빈뇨를 잡는 특효약입니다. 혈액순환이 핑핑 돌면서
몸속의 찌꺼기들이 낮 동안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거든요. 하지만 운동도 때가 있습니다. 밤 9시, 10시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말똥말똥 밤을 새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입니다. 이때 동네 한 바퀴를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뛸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 중요한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종아리와 발목으로 쏠려서 고이게 됩니다. 다리가 퉁퉁 붓는 이유죠.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엄청난 양의 수분이 몸과 평행이 되면서 심장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오고 결국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후에 걷기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다리에 고인 물을 낮 동안 미리미리 위로 올려보내줍니다. 밤에 쏟아질 물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셈이죠. 마지막 5번째 비법, 잠들기 직전에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걷기 운동을 못 하셨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쯤 방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우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벽에 기대어 수직으로 올리거나 푹신한 쿠션을 종아리 밑에 높게 받쳐서 다리가 심장보다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만히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그러면 다리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수분이 중력을 타고 스르르 상체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수분을 심장 쪽으로 돌려보낸 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면 밤새 방광으로 모여들 소변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참 많은 무기들을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일부터 당장 다 하겠다고 욕심내시면 며칠 못 가 지쳐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오늘 밤 당장 시작하셔야 할 1순위는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물과 소금 한 꼬집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을 데워 마시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2순위는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끊기입니다.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죠. 3순위는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 바꾸기입니다. 가족들과의 조율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지막 4순위로 오후 걷기와 다리 올리기를 더해보세요.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느긋하게 가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82살의 박순옥 할머님 사연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시던 할머님은 밤마다 6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낮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지내셨습니다. 시장 보러 나갈 기력도 없으셨죠. 할머님은 제 당부대로 정말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만 드셨고, 둘째 주에는 즐겨 드시던 녹차를 치우고 구수한 보리차를 끓이셨죠. 셋째 주에는 저녁 식사를 6시 반으로 못 박았고, 넷째 주가 되어서야 해 진력의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님의 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번 가던 화장실을 단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다 하라고 했으면 지레 겁먹고 관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밤에 푹 자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또 뭐 재밌는 걸 해볼까 하고 가슴이 설렙니다. 할머님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간 빈뇨를 고친다는 건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안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내 삶의 활력,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그 찬란한 생기를 되찾는 일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챕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40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을 띄워 천천히 마신다. 둘째, 하루 마실 물의 절반은 오전에 마시고 오후에는 서서히 줄여나간다. 셋째,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물기 없는 반찬 위주로 가볍게 먹는다. 넷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볍게 동네를 걷는다. 다섯째, 잠들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하체에 수분을 빼준다. 여섯째, 절대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나씩 느긋하게 시작한다. 이 6가지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밤은 몰라보게 평화로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렸던 야간 빈뇨 자가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써오라고 부탁드리는 숙제 같은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한 노트를 살 필요도 없이 집에 있는 달력 빈칸에 딱 4가지만 적어보세요. 1. 어젯밤 몇 시에 누워서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나? 이 밤새 화장실에 몇 번 갔고 대충 몇 시쯤이었나? 3.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의 컨디션은 어땠나? 개운함, 찌뿌둥함 등. 4. 어제 하루 내가 실천한 좋은 습관은 무엇이었나? 소금물 마시기, 걷기 등. 이렇게 딱 일주일만 기록해 보시면 내 몸의 패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저녁에 찌개를 많이 먹은 날은 어김없이 새벽 2시에 깨는구나. 다리 올리기를 하고 잔 날은 아침까지 푹 자네하고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 달을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야간 빈뇨라는 녀석 뒤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숨겨진 당뇨 혹은 신부전 같은 무서운 질환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